여러분은 할머니가 자신이 어린 시절에는 물가가 얼마나 저렴했는지 이야기하시던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에는 장점도 있지만 보통 지나친 인플레이션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저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정부는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특정 통화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한 경제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격 변화는 보통 한두 개의 상품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이지만, 인플레이션은 경제 내 거의 모든 상품 가격이 증가할 때를 의미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으로 물가 상승은 단지 일시적으로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인플레이션 비율을 측정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보통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비율로 표시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다양한 이유와 더불어 이를 측정하는 방법,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두 가지의 일반적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실제 통화 유통량의 재빠른 증가, 공급입니다. 일례로 15세기 유럽의 정복자들이 서방구를 점령했을 때 금과 은이 유럽에 쏟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수요가 많은 특정 상품의 공급 부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해당 상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머지 경제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차 가격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자부품 모두 가격이 상승하겠죠. 우리가 계속 써야 하는 핸드폰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면 인플레이션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요 과잉, 비용 상승, 내재적인 인플레이션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소비의 증가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품 및 서비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설명을 위해 빵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빵사는 한 주에 1000개 정도의 빵을 구울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가자 제빵사는 일주일에 생산한 빵을 거의 다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다 빵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제빵사는 빵 가격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빵사는 모든 자원을 가용해 최대 1000개의 빵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있는 빵집의 직원, 오븐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오븐을 구매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는 동안 너무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서 빵이 충분치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빵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빵사는 빵 가격을 인상하겠죠. 이제 빵에 대한 수요 증가와는 별개로 경제 상황이 좋아져 우유, 기름 및 다른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인데요. 사람들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여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및 생산 비용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때 발생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비용은 사용자에게 전가됩니다. 이전의 빵집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빵사는 이제 일주일에 4000개의 빵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오븐을 만들고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현재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며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빵사는 어느 날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번 계절에 밀 농사가 흉작이었고 주변의 모든 빵집에 공급하기에는 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빵사는 빵을 생산해야 되니까 밀 구매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이러한 추가 지출 때문에 제빵사는 빵 가격을 인상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빵사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다시 한번 빵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죠.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보통 자원의 부족, 상품에 대한 정부 세금 증가, 환율 하락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음은 내재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과거의 경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한 유형이며, 이는 앞전에 설명드린 두 가지 유형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인 인플레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임금과 물가의 순환 상승 개념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기간 이후 개인과 기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면 직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은 상품과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임금과 물가의 순환 상승은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내재적 인플레이션의 경향을 설명하는 개념인데요. 이는 고용주와 직원이 임금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것이며, 고용주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직원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책을 강구합니다. 정부는 통화 공급량을 조정하고 통화 및 국가 재정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명목 화폐 유통량을 증가 및 감소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양적 완화가 일반적인 예시이며, 이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롭게 발행한 돈으로 은행 자산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가 일어났었죠.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때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양적 긴축이 있죠. 이는 양적 완화의 반대의 말입니다. 즉, 통화 공급량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통화 정책입니다. 그러나 양적 긴축이 인플레이션의 좋은 해결책이라는 데는 증거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곤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자금을 빌리는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죠. 그 결과 신용거래는 소비자 및 기업에게서 매력을 잃게 됩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이자율이 증가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저축을 선호하게 되며 이자를 위해 자금을 빌려주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기업과 개인이 신용거래를 통해 투자 및 소비에 신중해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통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지만 재정 정책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정 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의 지출 및 세금 조정을 의미하는데요. 정부가 소득세를 인상하게 되면 개인의 실질 소득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방법이겠죠. 대중들은 세금 인상에 당연히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제 인플레이션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를 분명히 측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특정 기간 동안의 지수 추적을 통해 결정되는데요.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를 활용해 인플레이션을 측정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구가 구매한 품목과 서비스 바스켓의 가중평균 가치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제품 가격을 고려합니다. 이 작업은 매우 빈번하게 수행되고, 해당 점수는 이전의 점수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되는 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이고 2년 후 소비자 물가지수가 110이 됐다면, 이를 통해 2년에 걸쳐 물가가 10% 상승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죠.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명목 화폐 시스템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소비와 대출을 장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비율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에 악영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방지해야 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는 현대 경제의 본질이며 실제로는 무척이나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장점, 소비, 투자, 대출 증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소비, 투자, 대출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향후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즉시 구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장점, 높은 수익. 인플레이션은 기업이 더 높은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팔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인플레이션 효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가격보다 더 높게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디플레이션보다는 낫다.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건데요.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를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만간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에는 더 높은 실업률이 발생했고 소비보다는 저축이 늘어났습니다. 개인에게는 꼭 나쁜 일만은 아니긴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을 저해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단점입니다. 통화가치 하락 및 하이퍼 인플레이션. 적절한 인플레이션 비율을 찾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개인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1억 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면 10년 후에는 동일한 구매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한 달 내 가격이 50% 이상 상승할 때를 일컫습니다. 몇 주 전에 2만원 밖에 하지 않았던 치킨을 2만 5천원에 사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는 가격이 보통 50% 이상 상승하며 기본적으로 통화와 경제를 파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점,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비율이 높으면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데요. 개인과 기업은 경제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할 겁니다. 이는 투자 및 경제 성장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정부 개입. 누군가는 자유시장 원칙을 근거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반대합니다. 이들은 돈을 찍어내는 정부의 능력이 자연스러운 경제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고 생활비가 상승합니다. 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올바르게 관리할 경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플레이션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유연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이며 정부가 이를 통해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실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터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